말과 일의 공통점.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신앙심이 깊고 평생을 전도에 힘써온 목사가 있었다. 어느 날 그가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하필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 택시기사를 만난 것이다. 택시기사는 과속은 물론 신호 위반에 역주행까지 교통규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운전을 했다. 목사는 너무 놀라 택시 안에서 내내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목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결국 달리는 기차와 부딪혀 전복되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목사와 기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 도착하자 안내자인 성 베드로가 나와 굉장히 크고 호화로운 주택을 가리키며 택시기사에게 저곳이 당신의 집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을 가리키며 목사에게 저곳이 당신의 집이라고 일러줬다. 목사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성 베드로님,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저는 평생 규칙도 잘 지키고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제게 저런 낡은 집을 주시다뇨. 저 택시기사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고를 냈고 결국 저도 이곳에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에게만 좋은 집을 주시는 겁니까? 성 베드로가 말했다. 너는 평생 전도에 힘써왔지만 교회에서 너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졸기만 하더구나. 하지만 저 택시기사는 늘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지. 20년 전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물론 재미있기도 했지만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연설 능력의 중요성이었다. 강연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해 그들이 내가 전달한 정보를 모두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은 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다.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 속 목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목적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이를 강연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다. 첫 번째,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고려하지 않는다. 청중이 누구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강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1년 동안 동일한 원고와 PPT 자료를 가지고 매번 장소만 바꿔 강연을 하는 사람도 있다. 청중이 누구인지, 그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청중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미없게 느낄 것이다. 그럼 결국 열심히 강연을 하고도 아무 효과도 얻지 못하게 된다. 나는 강연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청중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다.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중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강연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강연을 할 때 청중은 기업의 임원, 창업자, 일반직 종사자, 대학 교수, 학생, 정부 관료 등으로 다양하다. 그들은 강연을 듣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전공이나 지식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강연의 내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청중이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배경 설명을 아주 짧게 하고 평소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강연할 때도 내용이 각기 달라야 하고
언제 강연을 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예시도 달라야 한다. 두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강연을 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제한된 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준비해온 내용의 양이나 말하는 속도가 아니라 청중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집중도에 의해 결정된다. 강연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준비한다. 그리고 강연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면 속도를 높여 어떻게든 준비한 내용 전부를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청중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줄어들 뿐이다. 또 강연을 할 때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괜히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10분이면 끝날 이야기를 15분 넘게 끌면서 청중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은 감사의 박수 대신 세상에 드디어 저 지루한 강의가 끝난 건가? 하는 안도의 박수를 칠 것이 분명하다. 짧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길게 늘린다고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강연은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길 뿐이다. 어떤 강연자든 한 번의 강연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 번에 한 가지만 명확하게 전달해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중요한 보고를 할 때 핵심 내용을 3가지만 추려 이야기한다. 3가지 항목이 넘어가면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100가지 비결, 18가지 방법, 36가지 선택 등의 제목을 가진 책이나 글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충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알맹이 없는 내용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강연을 할 때 발표할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은 정보들을 최대한 과장해서 포장하기에만 급급하다. 물론 청중은 이런 강연을 더 재미있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다음에 그가 또 강연을 한다고 한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말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3가지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해야 할 말만 다 전달하면 그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제대로 전달받아 이해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소통은 둘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말을 할 때는 내가 전달하려는 정보가 제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협의도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효력이 없다. 물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일을 할 때처럼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내가 하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괜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앞에 목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면 소통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정확한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 노력은 했지만 공로는 없다. 혹은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했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고객과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직원은 며칠 동안 상사가 다시 묻지 않자 아무런 결과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사가 그 일을 기억해내서 물어보자 그제야 2번이나 전화해봤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혹은 메일도 보내고 메시지도 남겼는데 아직 회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의 일처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어떤 임무를 지시받았을 때 요구한 사항을 모두 수행했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무의 목적을 끝까지 달성해야 한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메일을 회신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목사의 공로 없는 노력은 하느님조차 반기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든 일을 할 때든 노력과 고생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근거로 설득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새로운 이치를 근거로 설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2개 뽑으라면 단연코 지동설과 진화론일 것이다. 이 2가지는 인류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여기에서 과학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솜씨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을 갖고 있다고 누구나 다 설득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단 몇 마디 말로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지동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도 말솜씨가 아니라 사실 덕분이었다. 지동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천동설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최고의 천문학자로 프톨레마이오스를 꼽는다. 그는 평생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과는 천동설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했기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태양과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수학 모형으로 별들이 움직이는 규칙을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수학 지식으로 그의 수학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2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비록 물리적으로는 태양계의 상호관계가 부합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모형이다. 다시 말해 좌표의 원점을 태양에서 지구로 옮기며 완벽한 수학 모형이 된다. 둘째, 작은 원이 큰 원을 따라 공전한다는 전제에 이론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고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모형의 함수들은 굉장히 정확했다. 그가 예견한 지구의 운행 주기는 100년마다 하루 정도 오차가 생길 뿐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문학계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2000년 전 프톨레마이오스가 살았던 시절에는 계산기는 물론이고 계산자조차 없었고 더욱이 미적분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개의 원으로 구성된 모형만으로 우주를 굉장히 정확히 묘사했다. 오늘날 모든 천문학자들이 프톨레마이오스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역법을 수정하기 약 40년 전인 1543년 폴란드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모형을 내놓았고 이로써 근대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동설이라는 이 혁명적인 성과는 100년 가까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교회와 학술계에서 지동설에 딱히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지동설을 천체 운동을 묘사한 하나의 물리적 모형으로만 간주했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건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꼭 그랬다.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지동설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가톨릭의 통치 기반을 뿌리째 흔든 계기가 되었던 엄청난 이론이다. 그런데 왜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지동설은 학설의 일종으로 사실 코페르니쿠스 이전, 심지어 프톨레마이오스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와 아리스타르코스도 코페르니쿠스와 굉장히 비슷한 묘사를 했고, 비록 로마 병사에 의해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천체 모형 역시 당시의 묘사에 따르면 지동설에 관한 모형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전의 과학자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태양계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개량화된 모형을 제공한 것이다. 둘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모형은 단순하고 이해하기도 쉬웠지만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만큼 정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의 모형을 정확하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세기가 조금 넘었을 무렵 이탈리아의 한 신부가 천동설과 지동설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 신부는 바로 지오다노 브루노였고, 그는 끝까지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결국 교회에 의해 화형을 당했다. 브루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상식과 일치하지 않는 지동설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고, 엘리트층은 워낙 천동설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동설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지동설을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쯤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로 돌아와 보자. 내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데 일부분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낫지만 그 외 나머지가 기존의 방법보다 못하다면 사람들이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건 사람들이 이미 기존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 새로운 방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서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믿는 방법을 공격하고 뒤에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지적한 다음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 사람들이 말솜씨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때 화려한 말솜씨는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 불행히도 브루노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 결국 교회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오늘날 지동설이 어떻게 학계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 일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요하네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이 세 사람의 공이 가장 컸는데 그 중에서도 갈릴레이의 역할이 가장 컸다. 1609년 갈릴레이는 자신이 제작한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던 중 지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목성의 위성체계, 금성 일식 현상 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천동설로는 설명하기 힘들었고 오직 지동설로만 설명이 가능했다. 이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자 과학자들과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지동설을 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케플러가 원형 궤도를 타원형 궤도로 바꿔 모형을 수정하자 지동설은 훨씬 더 정확해졌고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뉴턴은 행성이 항성 주위를 돌며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았고 이제 사람들도 대부분 지동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교회에서는 갈릴레이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지만 이미 암묵적으로 지동설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커리어의 발전과 승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떠올랐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힘들다. 특히 이미 기존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상사라면 더욱 힘들 것이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상사에게 달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사에게 문제점만 잔뜩 지적받고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사람은 상사가 자신을 괜히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상사에게 반기를 들거나 어떻게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 누구도 사실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부서의 책임자였던 루치는 다국적 기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중국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줬다. 루치가 야후에서 일할 때 그의 가장 큰 임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설계가 나올 때마다 고위 간부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다는 것은 창업주인 제리 양이 직접 설계하고 사용했던 시스템을 뒤집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만약 기존에 야후가 사용하던 시스템이 천동설이고 루치가 새롭게 들고 온 방안이 지동설이라고 해보자. 아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리 양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할 것이고 만약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임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적당히 말로 둘러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루치는 제리 양 등 임원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들에 대비해 모의 실험을 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새롭게 내놓을 방안이 기존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했다. 임원들은 자신이 설계했던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기업에게는 수익이 우선이니 말이다. 제리 양은 루치의 이러한 설득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를 엔지니어링 총괄자로 승진시켰다. 직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을 때 브루노처럼 직언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갈릴레이처럼 증거를 직접 가져와 설득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이미 근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준비해내었지만 말솜씨가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야말로 지원병이 필요한 순간이다. 먼저 과학 역사의 또 다른 한 획을 그은 진화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초기에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한 지동설과는 달리 진화론은 처음부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과 사회 인사, 그리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교회와 보수주의 인사들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논쟁은 1세기가 넘게 이어졌고 2008년 영국 교회는 다윈이 세상을 떠난 지 100여 년이 지나서야 진화론을 반대한 것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몇 년 후 프란체스코 교황이 진화론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가톨릭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왜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진화론에 대해 반신반의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은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은 진화된 것이라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초기의 진화론은 허점이 많은 가설일 뿐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반박하는 근거를 찾는 일이 너무나 쉬웠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과정은 새로운 사물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비슷했다.
진화론의 창시자는 다윈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 이론을 수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건 동시대를 살았던 고 생물학자 헉슬리였다. 다윈은 원래 말솜씨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자신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못했고 논쟁이 두려워 연구 성과를 발표하지도 못했다. 다행히 월러스라는 젊은 학자가 등장해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줬다. 하지만 다윈은 그의 이론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을 때 자신을 적절히 변호하지 못했고 이 임무는 다윈의 투견이라고 불린 헉슬리에게 주어졌다. 처음 진화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일부에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헉슬리의 공로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헉슬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했을까? 먼저 헉슬리는 종교적인 부분을 완전히 반대하지 않았고 일부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만을 반대했다. 진화론은 교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가설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직자들의 반대는 당연했다.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신도들이 종교의 교리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톨릭이라는 종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를 직장 생활에 비유하면 헉슬리의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회사에서 모바일 단말기의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가서 다짜고짜 모바일 단말기가 곧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제품을 담당하는 책임자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도 쉽게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방식을 바꾸어 모바일 단말기의 일부 기능이 시대에 뒤떨어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곧바로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반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일은 감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일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 접근해야 한다. 물론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성경의 일부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성경과 다윈의 종의 기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단연코 창세기다. 헉슬리는 창세기 중 대홍수에 관한 내용을 부정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창조론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헉슬리는 자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홍수에 관한 묘사는 고대 사람들이 홍수에 대한 경험을 상상을 덧붙여 과장되게 묘사해 놓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메소포타미아에는 전 세계를 침몰시킨 만큼 큰 강이 없고 전 세계가 침몰당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헉슬리의 철저한 분석 덕분에 생각이 깨어있는 사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려면 일부 기능이 너무 뒤떨어져서 사용자들이 불편할 거라는 사실만 언급하면 된다. 제품 전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헉슬리도 다윈의 모든 관점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진화론 중 자연 선택 이론이었다. 오늘날 헉슬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썩 좋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연 선택 이론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사회 다윈주의의 수호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헉슬리가 초기에 진화론을 수호한 공로는 절대 부정할 수 없다. 헉슬리가 없었다면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협력 파트너를 찾을 때 나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생각을 세상에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헉슬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말이다. 회사에서 기술 전문가들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유용한 발명을 해놓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귀중한 생각들이 그대로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제품을 널리 홍보해줄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헉슬리는 일부 신도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이지 교회 전체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가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 부류는 진화론의 허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메우려는 생물학자들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아주 오랜 기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든 가설이었다. 비록 진화론을 통해 여러 가지 자연현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타 현상들과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논리가 탄탄하지 않았고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다. 다행이었던 건 과학자들이 최신 과학 연구를 통해 진화론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수정해왔다는 것이다. 덕분에 오늘날 진화론이 하나의 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부류는 유전학자들이었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할 때 오스트리아에서는 전도사였던 맨델 역시 생명의 오묘함과 생물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맨델은 나중에 유전자의 규칙을 찾아냈다. 그 이후 미국의 과학자 모건이 세포 내 염색체에 해당 종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유전학의 기반을 마련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확인하면서 생명의 비밀이 풀렸고 유전자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종의 변이와 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생물학과 유전학의 연구 결과는 생물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노력한 덕에 진화론은 설득력 있는 증거를 갖게 되었다. 마침내 교회는 진화론의 과학성을 인정했고 그동안 진화론을 반대해왔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회사에 다니는 젊은 직장인들이 가끔 내게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 상사가 너무 고집이 세다거나 사내 문화가 너무 경직되었다고 말이다. 나는 그럴 때마다 교회가 진화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준다. 그런 다음 다시 묻는다. 자네 상사가 교회보다 더 보수적인가? 만약 본인의 생각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주변을 돌아보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두 부류의 동맹이다. 첫 번째 부류는 헉슬리처럼 내 생각을 옹호해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성적으로 근거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